오늘은 건반악기와 타악기를 다루겠습니다. 꼭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전에 건반악기를 하고 오후에 타악기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건반악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가 오르간이죠. 파이프 오르간. 영어로는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그러고 독일 사람들은 파이프 자를 안 붙이고 오르간의 독일어에 해당하는 오겔, 그냥 오겔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해서 독일에서는 오르간이다 그러면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영어권에서 파이프 오르간에 왜 파이프 자를 넣냐, 거기에 대응되는 거는 리드 오르간이죠. 리드 오르간은 옛날에 외정 때 하고 저희 다닐 때도 학교에 풍금이 있었죠. 풍금이 리드 오르간입니다. 오르간 비슷하게 건반이 있고 바람을 불어넣는데 파이프에 바람을 넣지 않고 하모니카나 아코디언에 쓰는 그 금속 리드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리드 오르간. 그런데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파이프 오르간, 리드 오르간 이렇게 부르고, 독일어에서는 독일어로 여기서 쓴다면은,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었으면 좀 악기에 대한 이름도 체계적으로, 뭐 그런 건 골치 아픈 거 아니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괜찮죠. 파이프 오르간, 리드 오르간.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그러고, 독일어에서는 이건 독일어에서는 오겔, 그리고 리드 오르간은 그 완전히 다른 악기거든요. 그래서 하모니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건 독일어권에서.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앉아서 건반을 누르고 거기에 바람을 넣어서 소리를 낸다는, 바람을 공급해서 소리를 낸다 해서 똑같은 종류인데 하나는 파이프가 달렸고 하나는 리드가 달렸다. 그것도 뭐 말이 되죠.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이건 관계가 없는 악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르간이라고 얘기하면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오르간은 제일 건반악기 중에서 제일 오래된 악기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2000여 년 전 알렉산드리아, 에집트 북부에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던 시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활개를 치던 그런 시대죠. 그때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부근에서 그 파이프 오르간이 기원을 했다. 아주 시초가 거기서 됐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헌에. 그리고 중세기를 거치면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발전을 한 가장 큰 공로자가 가톨릭 교회죠. 그 오르간을, 파이프 오르간을 가톨릭 교회에 넣어서 그 사람들에게 가톨릭 그 예절 미사에서 중세기 동안에 그 가톨릭 사제들이 미사를 라틴어로 하잖아요. 라틴어를 전혀 보통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도 모르고 신부님 강론도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민중이 알아듣게 해야지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그 사람이 이거 틀려 먹었다. 뭐 성경 말씀이나 그 강론 말씀을 알아들 수 있게 해야지. 그래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가 무지몽매한 백성들 앉혀놓고 그냥 못 알아듣는 말로 미사를 하고 강론을 했다는 게, 그리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묵묵히 따라갔다는 거 보면 참 희한하죠. 그런데 파이프 오르간 소리만은 느끼잖아요. 그건 언어가 아니고 느끼는 거잖아. 아, 거룩한, 성당에만 들어가면 거룩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고 주물러주고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경건해지게 만들어주는 게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죠. 2000여 년 동안 교회가 중세기에 온갖 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이 점점 발전하고 거대하게 악기로서 그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가톨릭 교회의 부에서 비롯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기 중에서 가장 미련한 악기죠. 음향학 교수가 볼 때는 클라리넷은 파이프 하나 가지고 4옥타브 이상의 소리를 내고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음색을 내고, 뭐 색소폰 여러분 아시죠? 관 하나 가지고 그랬는데 파이프 오르간은 관 하나 가지고 높이 하나, 음색 하나밖에 못 냅니다. 근데 건반이 피아노가 88개인데 파이프 오르간은 좀 더 90여 개, 쉽게 얘기해서 100개의 건반이다. 100개의 높이를 낸다. 근데 한 높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색을 내거든요. 파이프 오르간.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오르간이 미국의 아틀란타에 있는데 4만 개의 파이프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100개 서로 다른 높이가 100개로 나누면 4만이면 400개. 그러니까 한 건반에 대해서 음색 400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이프 오르간의 파이프라는 거는 진짜 높이 하나, 음색 하나밖에 못 내요. 근데 클라리넷이나 플루트나 색소폰은 파이프 하나 가지고 톤홀을 만들어 가지고 음고를 4옥타브 이상의 음고를 내니까, 경제적으로 말한다면 제가 파이프 오르간이야말로 가장 비경제적이고 가장 미련한 악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만들어서 조금 존재하다가 없어져야 할 악기가 아닌가. 제가 음향학 교수로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시민의 그 먹고 살기 힘든 경제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사치스럽고 그런 악기죠. 그 악기가 이렇게 진화하게 된 데는 가톨릭 교회의 2000여 년 동안의 시간과 가톨릭 교회의 그 재정적인 서포트가 있었다. 근데 오늘날의 파이프 오르간은 그런데 그게 거의 18세기, 19세기에 거의 그렇게 완성됐는데 중세기엔 저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고정형, 앞에 있는 사람은 연주, 뒤에 있는 사람은 풀무 가지고 계속 바람을 공급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뒷사람은 풀무질, 옛날에 노예에게 시키기 가장 적당한 그런 풀무질을 다른 사람이 해야 했고, 이동형 오르간이 있었는데 요거 작게 만들어 가지고 요건 파이프 종류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음색이 한 가지죠. 오른손으로는 연주하고 왼손으로는 풀무질 하니까 양손을 다 쓸 수 없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뭐 예술 어떤 벽면의 부조 같습니다만 이동용 오르간을 연주하는 란디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6, 17세기에 포타티브 오간 1608년에 또 프레티드 클라비코드 해서 여기 연주를 하면 여기 프레트가 올라와서 현의 길이를 길고 짧게 해서 그래서 연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클라비시테리움 해서 이런 모양으로 이것도 일종의 오르간이죠. 그리고 이건 1500년경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건데 닮은 꼴의 종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닮은 꼴의 종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큰 종은 낮은 음이 나고 작은 종은 높은 음이 나죠. 해놓고 요 종을 치는 클래퍼, 서양 종은 안에서 치게 돼 있죠. 거기에다가 줄을 다 매달아 가지고 그걸 건반에 연결해서 연주를 하면은 그 건반에 해당하는 종을 때려서 소리가 나게. 그래서 이름이 오르가노 디 캠파네. 근데 이게 소리가 아주 종도 잘 만들었고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컸고, 이걸 연주하면은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교수님하고 가끔 뭐 이런 뭐 만나서 이렇게 토론도 한 적도 있고 대담한 적도 있고, 뭐 그게 끝나고 이제 같이 저녁을 먹고 그럴 때 그분 말씀을 들어서 생각이 나는데,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다 1대1로 대응이 된다. 서양악기에 바이올린이 있다면 우리는 해금이 있고, 서양악기에 플루트가 있다면 우리는 대금이 있고, 이런 식으로 현악기, 관악기에 대해서, 뭐 또 서양악기에 오보에가 있다면 우린 태평소가 있고, 이렇게 거의 1대1로 대응되는 악기가 있는데 대응을 못 시키는 게 딱 하나가 건반악기랍니다. 그래서 황병기 교수님이 그 유럽의 백인들의 악기에 관한 한 우리보다 한 수 위인 면은 건반악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서양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거기에 도전해서 험난 파도를 헤치고 배를 만들어서 또 막 지구 동쪽으로 가야 인도인데 서쪽으로 돌아서 가서 향료를 뭐 싸게 많이 구해서 거부가 되겠다. 그러다가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하고 식민지 많이 개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의 기질의 차이는 있지 않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종을 가지고 이렇게 건반 악기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그 굉장히 그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죠. 그다음에 17, 18세기의 건반 악기에 그 당시에 클라비코드라고 해서 이런 그 주로 왼쪽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 클라비코드인데 주로 귀족 집안의 부인들 가까이에 있어서 저런 연주를 하고, 여기 왼쪽 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름다운 그림을 아주 아름다운 정경을 그려가지고 취향에 맞게 이렇게 만들었죠. 클라비코드는 여기 이제 오른쪽에 클라비코드의 액션, 간략화된 액션인데, 클라비코드는 이렇게 건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베이스 페달이죠. 그래서 발로도 이렇게 그냥 손으로 건반만
손으로 연주하는 건반만 있는 것도 있고 저음의 베이스를 같이 반주 저음역의 소리를 같이 낼 수 있게 베이스 페달이 돼 있어서 이제 줄로 연결돼 있는 그런, 이건 좀 더 크고 소리가 이거에 비해서는 약간 저음이 보강되니까 조금 뭐 현대 피아노처럼 웅장하지는 않아도 뭐 조금 웅장한 쪽으로 가겠죠. 클라비코드의 특징은 금속 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현을 진동시키기 위해서 현을 타격했다. 현을 뜯지 않고 타격. 뜯는 거는 저 챔발로 하프시코드에서 뜯는데 여기선 현을 타격하고 댐핑 장치가 있다. 독립된 향판을 가졌다. 향판을 사용했다. 이게 피아노가 나오기 위한, 그러니까 전조라는 거죠. 벌써 건반도 있다. 또 현을 타격했다. 향판이 있다. 그게 갑자기 피아노가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진화되는 과정에서 피아노가 발명이 되게 된 거죠. 이런 악기는 17, 18세기에 많았고 유럽에 가면은 악기 박물관에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악기 박물관에 가면은 만져볼 수는 없게 돼 있죠. 그냥 보기만, 악기를 보기만 하는 건 조금 좀 섭섭한데 뭐 보기만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수리해서 특별한 날의 연주자를 초청해서 거기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악기를 연주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CD로 녹음돼서 발매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엔 하프시코드죠. 하프시코드는 영어 이름이고 독일어는 챔발로라고 그러죠. 챔발로. 거의 독일어는 챔발로. 독일어로. 그래서 하프시코드 1760년경에 만든 하프시코드의 모양이고 클라비코드는 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 세게 치면은 세게 타격하고 약하게 치면 약하게 타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절 가능한데, 그러니까 클라비코드는 앞서 나왔던 거죠. 이거 앞서 나왔던 클라비코드는 음의 크기를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데 음량은 작은 편이다. 하프시코드는 클라비코드보다는 음량이 비교적 큰데 음의 강약은 뭐 완전 불가능, 글쎄 강약 연주는 불가능하다. 이 하프시코드의 액션은 액션 뭐 피아노에서도 여기 두 개의 액션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액션이라는 말은 건반을 연주자가 손으로 칠 때 건반에서부터 현을 타격 또는 뜯을 때까지의 그 구조, 그걸 액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게 액션이죠. 그러니까 건반을 타격했을 때 피아노에 같으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피아노 현을 해머가 타격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기계적인 구조, 그거를 액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액션이라는 거는 영화에서 액션, 연기 시작,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 뭐 행동인데 악기에서 액션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물건이에요. 물건. 이렇게 액션, 요거 이거는 그랜드 피아노 액션이고, 가만히 있어. 제가 여기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건 그랜드 피아노 액션이고 이건 어프라이트 피아노의 액션이죠. 한 건반. 그래서 여기서 하프시코드 액션 이렇게 누르면 이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 플렉트룸이라는 게 새 발톱 같은 갈고리 가지고 현을 뜯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시코드 저거 여러분 들으면 초기에 그 뜯는 타격음이 아니라 뜯는 그런 뜯는 데서 발생하는 소리를 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뭐 이제 부분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 건반이 있었다. 또 그 건반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건반을 타격하면은 현을 타격하거나 현을 뜯는 그런 구조의 악기가 있었다. 클라비코드와 하프시코드죠. 그런데 이탈리아의 하프시코드 제작자였던 바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가 1709년에 그 클라비쳔발로인데 콜 피아노 에 포르테, 피아노 아주 여리개와 세게, 여린 음과 센 음을 모두 낼 수 있는 쳔발로다. 그런 의미죠. 그렇게 길게 이름을 붙였어요. 현재 피아노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피아노의 발명자를 이 크리스토포리로 모든 사람이 피아노의 발명자를 크리스토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악기가 진화된 악기는 발명자가 없죠. 바이올린 발명자 없습니다. 플루트 발명자 없습니다. 그런데 클라리넷, 색소폰은 발명자가 있고 피아노도 발명자가 있죠. 크리스토포리. 그래서 이게 이름이 기니까 나중에 피아노와 포르테, 피아노 에 포르테, 그러다가 에를 빼놓고 피아노 포르테 이렇게 부르다가 오늘날에는 그냥 그것도 기니까 피아노라고 부르는데 그 모양을 보시면은 거의 쳔발로 그러니까 하프시코드하고 거의 모양이 같죠. 하프시코드 제작자가 하프시코드는 뜯는 건데 뜯는 액션을 타격하는 액션으로 그러니까 하프시코드인데 액션만은 클라비코드에 때리는 거기서 그러니까 클라비코드와 하프시코드를 합쳐서 만들어 놓은 그리고 좀 개량해서 크게 이렇게 만든 거죠. 이 크리스토포리가 만든 1709년에 만든 그러니까 제일 처음 피아노죠. 그 로마 교회의 악기박물관에 있어요. 18세기의 건반, 파이프 오르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진화를 했기 때문에 꼭 이때에 이 악기가 발명됐다는 의미로 이 사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18세기의 파이프 오르간이 이 정도 모습을 하고 있다. 불란서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데 독일에 어디나 가면 18세기, 19세기의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성당이나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 주로 옛날에는 우리나라 성당에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60년대 아마 우리나라에 파이프 오르간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명동성당에서조차 전무였어요. 그러다가 제일 첫 번에 명동성당에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독일 쾰른 대교구에서 신도들이 돈을 모아서 파이프 오르간을 사줬어요. 그것도 김수환 추기경의 스승이 쾰른 대교구의 교구장이자 추기경이었죠. 회프너 추기경인지.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의 스승이 있던 쾰른 교구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운송료하고 보험료만 지불하고 그 명동성당에 설치한 게 우리나라의 1호 파이프 오르간이고, 그 후에 다른 해화동 성당, 다른 성당들도 구입했고,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동교회 이런 데도 했고, 지금 세종문화회관도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고, 지금은 예술의 전당 앞에 보니까 파이프 오르간 제작 기술을 유럽에서 배워서 그 파이프 오르간 제작자로서 그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 파이프 오르간이 비싼 게 흠이죠. 비싼 게. 이 파이프가 전부 주석으로 만들어지는데, 피아노를 발명한 사람은 1709년 이탈리아의 크리스토포리인데, 피아노 제작으로 가장 출세한 사람은 슈타인웨이죠. 헨리 슈타인웨이. 1797에서 1871년에 살았는데, 본래 독일 태생이고 독일 이름이 하인리 슈타인웨이예요. 그래서 하인리히가 헨리가 됐고 슈타인웨이가 슈타인웨이가 됐어요. 1855년에 철제 주물 프레임을 사용한 피아노를 성공적으로 제작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철제 프레임으로 피아노를 만든 최초의 인물은 슈타인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틀린 겁니다. 철제 프레임을 피아노에 쓰자 하고 특허를 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또 슈타인웨이 이외에 철제 프레임으로 피아노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도 역사에 찾아보면 이름이 나오던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가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비슷한 시대 때 철제 프레임으로 피아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슈타인웨이가 만든 철제 프레임으로 만든 피아노가 그 당시에는 무슨 만국 박람회 그리면 무슨 대상, 은상, 금상 이런 거 하는데 그 상도 많이 받고 연주자들이 쳐보니까 소리도 좋고, 그래서 당대에 이미 유명해졌지요. 그러면은 철제 프레임 이전에는 무슨 프레임을 썼는가? 도대체 프레임이라는 게 뭔가? 프레임은 장력을 줘야지 되잖아요. 장력을 줘서 현을 뺑뺑하게 해서 현을 거치시켜 놓는 거치대예요. 근데 철제 프레임 전에는 목재 프레임을 썼지. 목재 프레임을 쓰니까 나무로 현의 장력을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장력으로 현을 뺑뺑하게 당겨놓고 큰 힘으로 쳐야 웅장한 소리가 나는데, 굵은 현을 뺑뺑하게 당기지 못하니까 가는 현을 적당히 당겨서 목재 프레임에다 해놓고 햄머도 거기에 적당한 힘으로 타격을 하니까 그 철제 프레임 이전의 피아노들은 음량이 작고 그 대신 아름다워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오늘날의 현대 피아노는 아주 그림으로 치면은 그 굵직굵직한 그리고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유화라고 그러면은 목재 프레임으로 만든 옛날 그러니까 이 1850년대 이전의 피아노는 수채화라고 할 수 있죠. 아주 맑고 투명하고 그리고 약점을 굳이 한다면 좀 너무 가냘프지 않나. 그렇게 가냘프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챈발로 어떻게 가냘프지요. 근데 상대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1770년에 태어나서 1800년대 1837년 이 정도니까 이 베토벤이 쳤던 피아노는 목재 프레임입니다. 목재 프레임이고 베토벤 시대에 그래서 이때부터 철제 프레임이 나오면서부터 피아노 음색이 더 크고 웅장해지기 시작했죠. 굵은 현을 더 큰 장력으로 장착하고 그러니까 해머가 더 큰 힘으로 두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소리가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슈타인웨이 피아노가 있고 그 다음에 건반악기 중에서 이제 아날로그 신테사이저 무그라는 사람이 MOOG 무그가 아날로그 신테사이저를 처음 만들어서 건반에다가 여러 가지 오실레이터 뭐 이런 걸 그 여러 가지 음색을 내기 위해서 아날로그 일렉트로닉 가지고 구현을 해서 그 다음에 각 모듈을 0볼트에서 10볼트로 연결하면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을 컨트롤할 수 있게 굉장히 그 당시로는 아주 그 뛰어난 생각이죠. 그래서 무그 신테사이저로 연주한 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을 무그 신테사이저로 연주하니까 연주한 음반이 제가 있습니다. 그거 들으면 우주 시대의 음악으로 딱 어울려요. 그러니까 뭐 우주를 주제로 한 그런 영화나 그런 장면에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을 꼭 이 아날로그 신테사이저로 연주하지 않고 다른 악기로 연주해도 이상하게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은 옛날 바로크 시대 때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요새 현대에 들어도 현대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 아마 이 음악의 구조를 분석해서 아마 알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이제 디지털 신테사이저죠. 뭐 이런 것들이 현대의 건반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아노의 구조입니다. 키보드가 있죠. 키보드가 있고 액션 그리고 이 피아노 밑에 페달이 2개 또는 3개 그건 뭐 지속하는 페달 또는 소리를 약하게 하는 페달 그리고 모두 뛰어나서 모든 현이 다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달 이렇게 이 어떤 음향 효과를 조금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페달이 있죠. 이 케이스가 있고 핀 블록이 있습니다. 핀 블록 속에 핀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현의 한쪽 끝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 끝은
브릿지에서 끝나고 브릿지 다음까지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현이 진동하는 거는 핀 블록의 핀에서부터 이쪽의 브릿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캐스트 아이언 프레임이 있는데 이게 현의 장력을 지탱해 주는데 그랜드 피아노의 현의 장력 토탈이 대개 20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0톤짜리 20톤 트럭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5톤 트럭이다 그러면 트럭의 무게가 25톤이라는 게 아니라 트럭이 실을 수 있는 맥시멈 하중이 25톤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25톤 트럭에 자기 자신의 무게가 있으니까 거기에 뭐 25톤 트럭의 자중이 얼마 정도 될까? 예? 3, 4톤? 30 몇 톤? 아, 자기 무게만 해도? 3, 4톤. 예, 그러니까 뭐 25톤 트럭에 짐을 잔뜩 싣지 말고 15톤 정도만 실어서 실제 총 중량이 20톤하고 그거를 피아노 줄 여러 개로 들어 올리는 들어 올리는데 올리는 끝을 제가 손으로 20톤을 들어 올릴 수는 없죠. 아무리 초능력자도. 근데 그걸 프레임이 지탱해 주는 겁니다. 20톤 굉장한 거죠. 이제 피아노의 구조 중에서 그랜드 피아노의 액션입니다. 여기 그랜드 피아노의 액션 내리고 그랜드 피아노 건반을 저 박경수 교수가 눌러보시죠. 여기 현이 이제 저걸로 이쪽으로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액션을 누르면 댐퍼가 올라가서 현이 울리도록 하고 해머가 올라가 다시 내렸다 내리면 댐퍼가 내려가 다시 치면은 댐퍼가 올라가면서 밑에서 위로 해머가 치죠. 그러니까 현이 진동을 하고 건반을 내리면은 댐퍼가 내려가서 현이 진동하던 게 멈추죠. 댐퍼의 끝에는 펠트가 돼 있어 가지고 부드러운 펠트가 돼서 진동을 흡수하게 돼 있고 그 사이에 메커니즘은 주로 나무, 가죽, 무슨 뭐 나무와 가죽 펠트 이걸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피아노는 제가 공대 교수로서 표현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할 수 있다면은 피아노가 발명된 게 1709년이죠. 그리고 피아노가 진화된 게 그러니까 1709년이니까 18세기 초지요. 근데 철제 프레임으로 거의 오늘날의 형태로 완성됐다 하는 걸 이제 19세기 중엽으로 치면 18세기 초에서 19세기 중엽 150년간의 그 당시의 기계공업의 수준이에요. 이게 그대로 화석처럼 지금 얼어붙어 있는 거죠. 18세기와 19세기 초의 기계공업의 수준이다. 오늘날 피아노를 건반을 이렇게 하고 현을 타격한다. 그러면은 건반에 벨로시티 센서를 해가지고 요새 디지털 피아노 만드는 식으로 벨로시티 센서로 해서 건반을 어떤 속도로 어떤 힘으로 타격하는 거지 센싱해서 그거를 그대로 해머에만 전해서 해머는 이렇게 복잡한 저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타격하는 건 뭐를 쓰면 될까요? 예? 액추에이터를 쓰면 되겠죠. 액추에이터는 뭐 엘렉트로마그네틱 액추에이터를 써도 되고 압전형 액추에이터를 써도 되고 무슨 액추에이터를 써서 여기
햄머에서 잡히는 그 벨로시티 센서를 그대로 현에 전달하고 그걸 약하면 증폭하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 거의 없이 이렇게 센서하고 전기 도선으로 가고 그 현 앞에 액추에이터만 딱 달아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21세기에 피아노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동안 진화해서 모든 연주자들이 미세한 감각이 여기에 튜닝이 돼 있어서 엔지니어가 그걸 만들어서 해도 뚜껑 탁 열어보고 연주자들, 야, 이건 무슨 해골 뼈다귀 같은 거냐, 그리고 연주를 아주 역겹게 생각할지도 몰라. 이렇게 탁 보면은 자기가 익숙한 풍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무와 그 당시에 천연 재료로만 만든 18세기에서 19세기 초기에, 18세기라고 봐야지 되겠죠. 18세기의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의 수준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어프라이트 피아노는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을 수평으로 하지 않고 수직으로 장착해 가지고 이렇게 때려야지 되죠. 그래서 박 교수가 액션 햄머가 이렇게 때리고, 여기도 역시 때리면서 놨다가 다시 한번 때리고, 예. 그래서 건반을 누르면 댐퍼가 떨어지고 햄머가 타격하고, 건반을 내리면 햄머는 제 위치로 가고 댐퍼는 붙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 근데 액션을 만든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전문가는 왜 그렇게 간단한 기능하는 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특성이 여기에 메커니즘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딱 때렸다, 댐퍼 탁 올라가고 딱 때렸다 놓으면은 댐퍼 햄머 제자리로 가고 댐퍼 딱 붙는다, 이렇게 너무 군인처럼 직각 식사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댐퍼가 때릴 때 초기의 특성과 떨어질 때 특성을 나사 가지고 그걸 또 조절할 수 있고, 그걸 튜닝을 해서 연주가가 느끼는 감각, 그리고 연주가가 느끼는 감각은 손으로 칠 때와 놓을 때의 그 역학적인 반작용력, 그 다음에 자기가 인풋을 했는데 소리로 나오는 그 리스폰스, 이거가 아주 미묘하다는 거죠, 피아니스트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에 튜닝이 돼 있고, 액션이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액션에 대해서도 그랜드 피아노 액션하고 어프라이트 피아노 액션도 특허가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요즘 인기 있는 액션이 뭐고,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액션의 전문가면은 거기도 할 얘기가 많죠. 그래서 여기는 이 simplified, 글자 그대로 아주 간략화된 그런 액션입니다. 액션 만드는 거 제가 예를 들어서 건반이나 이 액션에 들어가는 나무, 그거를 아무거나 주워서 하지 않습니다. 건반 88개면은 건반 만들 나무를 이렇게 매시브한 통나무를 딱 갖다가 그거를 88개 해서 그 한 세트가 늘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무가 비균질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 건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른쪽이 배가 나오게 틀리면은 그 부분의 나무 때문에 그 다음 건반은 이 둥근 배와 같이 움직이게 돼 가지고 오래됐을 때 변형이 일어나도 한 세트로 만든 거는
그래도 눈에 보기에 괜찮은데 다른 걸로 하면 이쪽 건반은 이렇게 되는데 다른 쪽 건반은 이렇게 휘면 아주 그 부분이 보기에 흉어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관상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88개의 액션 만드는 부품 세트가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접한 액션에 들어가는 나무는 그 본래 인접한 바로 접한 부분에서 만들어지게 그게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뭐 피아노 액션 이거 그랜드 피아노인데 이거하고 여기 그림에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같은가요? 대략? 저거 거의 같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박물관에 가도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아마도 이거와 이거는 어느 쪽에 아주 한 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액션 하나에도 이렇게 번호가 두 자릿수로 붙게 되죠. 이 중에서 뭐 하나 빠져도 액션이 동작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겉보기에는 뭐 88개의 줄과 88개 액션 그냥 해서 케이스에 집어넣으면 피아노다. 그런데 이게 액션 하나만 봐도 이렇게 100개 가까운 부품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참. 그 다음에 피아노 음의 특징. 피아노 음은 첫째, 인하모니시티다. 인하모니시티는 뭐냐 하면 우리말로 하면 비조화성인데, 비조화성이, 그러니까 현을 키거나 뜯거나 때리면은 현의 배음은 판더멘탈의 정수배에 옵니다. 거의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근데 피아노의 줄은 강선이기 때문에 이게 현이면서도 막대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과 바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 공학적으로 또는 뭐 물리학적으로 현과 바를 구분하는 정확한 수량적인 그런 뭐 수치가 없습니다. 길이 대 뭐 직경이 몇 대 몇 이상이면 뭐고 이하면 뭐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현은 뭐냐? 후들후들하면 현이고 이렇게 잡고 흔들어 봐서 후들후들하지 않고 뻣뻣하면 바다. 그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 중에서도 기타에 쓰는 나일론 줄 가장 현다운 현이에요. 후들후들. 근데 피아노의 강선, 그거는 더구나 낮은 음을 내는 강선은 현을 이렇게 해서 하면 후들후들 하면서 뻣뻣한 게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현이면서도 바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의 원흉은 피아노 음의 비조화성이라는 건 뭐냐면 현이 어느 정도의 현 해서 때렸더니 판더멘탈이 뭐 110Hz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때리면은 그리고 주파수 분석을 하면 110이 기본음이고 220, 330, 440, 550, 660 이렇게 배음들이 거기서 포함돼서 음색을 이루지요. 그게 현다운 현이에요. 근데 피아노는 110 하면 220까지는 맞다가 330에서 뭐 330.5 하다가 441, 552, 665 뭐 이런 식으로 차수가 올라가면 점점 본래 정확한 배수에서 자꾸 올라간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셜 넘버라는 게
차수, 한 현을 때려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주파수 성분. 그게 요게 이제 요 점선이 이상적인 현은 점선을 따라가고 피아노 현은 이렇게 차수가 높아질수록 본래 여기 40차수는 여기에 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죠. 20 여기서 이런 그래프도 아는 것만큼 해석할 수 있죠. 이 그래프 딱 보고 이 현의 펀더멘탈은 몇 헤르츠일까요? 그게 제 질문이에요. 이 현의 펀더멘탈은 몇 헤르츠일까요? 아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는 분 계시면 제가 감동해가지고 좋은 와인을 하나 제가 선사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와인 한 병 굳었네. 여기 파셜 넘버가 있잖아요. 여기 1이 뭐를 만나나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800 뭐 또는 뭐 20차가 어디에 있나? 20차가 600쯤 있나? 그런가요? 20차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면 20차 배음이 600에 있으면 펀더멘탈은 600을 20으로 나누면은 600을 20으로 30. 아주 피아노 현의 거의 제일 첫 번 건반이네요. 27.8. 그죠? 28.7에 27.8에 뭐 그 오더에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피아노 현의 거의 첫 번째 아주 낮은 음이네요. 이게 실제 피아노라면 정말 A0 피아노 현의 제일 첫 번째 또는 그거보다 반음 높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도 그냥 정성적으로 본래 이레이즈 되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성교수가 얘기했다. 내가 그걸 이해했다. 뭐 그게 이거의 목적인데 굳이 제가 하나 이게 어느 음에 해당할까요? 어느 부근의 음일까요? 그것도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피아노 현이 고탄소광으로 만들어진 까닭에 나일론증과 같이 유연하지 않고 뻣뻣한 성분을 가져서 그렇다. 그래서 본래는 피아노 본래 아이디어란 스트링은 현은 이렇게 됩니다. 현을 장착하고 그것을 타격하거나 뜯거나 활로 키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제일 낮은 음은 여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현이 이렇게 진동하다가 다음 반주기 후에는 이렇게 진동하고 현이 이렇게 진동하는 게 실제로 보이고 고속도 카메라로 찍으면 현이 이렇게 진동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 걸 실험을 하려면 실제로 현을 뜯거나 타격하거나 켜가지고는 이런 진동을 눈에 보이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은 미리 계산을 해서 답을 알고 예를 들면 현을 세 줄로 만들고 여기다가 전자석을 해서 요 F1 이라는 주파수를 알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펑션 제너레이터 가지고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눈으로 보면 이게 제일 크게 진동하는 그게 이제 공진을 시키는 거죠. 이 현의 고유 주파수와 여기서 익사이터는 집적되는 그 진동을 야기시키는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져서 공진이 일어날 때 그래서 여기서 주파수 딱 해서 제일 올렸다가 너무 올리면 또 진동이 작아지면 다시 백해서 제일 최대한도로 진동하게 해놓고 그때 주파수를 읽으면은 이게 실험적으로 얻은 F1이죠. 이론적으로는 F1은
이게 공간상의 반파장이니까 이때 파장은 이 현의 길이가 L입니다. 그러니까 L이 반파장이니까 2분의 1. 근데 모두 1보니까 람다 1이라고 그러고 모든 파동에서 람다 곱하기 F는 파장 곱하기 그때의 주파수는 전파속도 C가 됩니다. 이건 현의 진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기의 소리의 전파속도로 하면 안 되고 현 내의 횡파의 속도로 해야지 돼요. 여기서 현에서는 현의 횡파 속도 CT는 루트 장력을 이건 실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아셨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횡파 속도는 이렇게 되는데 T는 장력이고 로 L은 선밀도, 장력 뉴턴, 선밀도 킬로그램 퍼 미터. 선밀도는 뭐냐 하면 1m를 잘라요. 근데 1m를 자르면은 실제 장력이 있을 때 1m여야지 되죠. 그러니까 장력이 없을 때 1m하고 장력이 있을 때 1m는 달라요. 내가 계산할 때 이 장력이 존재하는 그때 선을 1m를 잘라서 전자저울로 달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킬로그램으로 뭐 10g이면 0.01 킬로그램 퍼 미터. 미터당 몇 킬로그램이냐. 그래서 나오고 장력은 얼마나 세게 잡아 다녔느냐. 그거에 따라서 현의 횡파가 되고 따라서 여기서 F1은 람다 1 CT 이렇게 되니까 람다 1이 2L 1하고 T로 L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이디얼은 현의 2차는 요게 노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다음 반주기 후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L이 그대로 한 파장이 됩니다. 이게 한 파장이니까. 근데 람다 2가 되죠. 그래서 F2는 람다 2분의 CT가 되고 L분의 1 이거 T로 L이 돼서 이게 바로 2배 F2가 되고 여기서 F3를 하면은 2배 F1이 되고 3배 F1이 되죠. 그래서 현의 이 n을 다 포괄하는 Fn은 n차는 n 2L분의 1 T로 L 이렇게 되죠. 아이디얼한 현은 이 펀더멘탈의 n배가 돼서 그래서 바이올린의 경우는 L을
이제 같은 종류의 현 가지고 높은 낮은 음을 하려면은 같은 굵기다 그러면 로엘이 똑같잖아요. 로엘이 똑같죠. 그러니까 현의 길이를 절반으로 하면 F1이 2배로 올라가니까 절반의 길이는 한 옥타브 위가 되죠. 또 한 옥타브 아래로 하려면은 이 길이를 2배로 해야지. 그런데 바이올린의 경우는 G, D, A, E가 다 길이가 같잖아요. 길이가 같으면서 개방현의 음고가 다르려면 선밀도를 다르게 하거나 장력을 같은 현 가지고 장력을 4배로 늘리면은 한 옥타브 위가 돼요. 이거 똑같고 이거 장력을 줄을 더 팽팽하게 장력을 4배로 하면 한 옥타브 위가 되는데 바이올린 높은 선을 갈수록 장력을 크게 하면 악기가 이렇게 휘어버려요. 그러니까 장력을 비슷하게 하면서 장력을 비슷하게 하고 현의 길이를 비슷하게 하면서 개방현의 높이가 다르게 하면 선밀도밖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고 선밀도밖에 없기 때문에 한 옥타브 아래로 하려면 선밀도가 4배가 되지 돼요. 그걸 우리 조상들도 이미 알았어. 그래서 가야금 이 현을 보면 명주실을 꽈서 만드는데 가야금에서 한 옥타브 아래는 명주실 4겹을 꽈서 만들어라. 그렇게 딱 돼 있고 벌써 이 공식을 딱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알았어. 그 악기 만드는 장인들이 세종대왕 때 이미 알았어. 악학괴범의 그런 명주실을 4배로 똑같은 명주실을 한 옥타브 위에는 가늘 명주실 쓰고 한 옥타브 아래는 굵은 명주실인데 4배를 꽈서 해라. 그게 여기서 나온 거죠. 지금 현 얘기하는 건 바이올린, 가야금, 피아노 다 공통되는 얘기입니다. 3은 뭐 마찬가지로 여기 3등분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F1이 사실은 여기에 F0가 되겠죠. F0가 되겠죠. 이 식이 꼭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조금 다르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식이 꼭 약간 변형된, 근데 제곱으로 늘어난다. 그거 본래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뭐냐? 이 앞에 거는 저거죠, 이거죠. 요걸 근데 거기다 뭐가 더해지냐 하면은 n 차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늘어난 게 차수가 늘어나면서 제곱으로 더 가속도가 붙는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도 초창기에 80년대 거의 이제 30분이 됐군요. 80년대 전반기에 그 악기음 합성을 연구했는데 그때 피아노 악기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음대에 가서 슈타인웨이 좋은 피아노를 딱 쳐가지고 그 스펙트럼 분석을 해요. 부분음 분석을 해. 그래 놓고 합성할 때 맨 처음에 그냥 이걸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110Hz의 음높이다 그러면 2차, 3차, 4차, 5차, 6차 배음이 몇 대 몇으로 들어있나만 확인하고, 그거 확인할 때는 그냥 정확하게 배음이 어디에서 나오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배음 부근의 에너지 가지고
그 배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알고 나중에 합성할 때 그 배음 성분만큼 110, 220, 330, 440, 550, 660에다가 웨이팅을 해서 합쳐서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피아노 라이크 톤이래. 피아노 비슷한데 피아노 톤은 아닌 것 같대. 무슨 톤 비슷하냐 그러니까 오히려 피아노 톤보다는 무슨 하프 소리 아니면 기타 소리에 가깝다. 그것도 굉장히 그 귀가 민감한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인하모니시티를 고려를 안 하고 그냥 고지고대로 정수배에 그 성분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조금씩 올려서 110번 펀더멘탈 그대로 220, 330 뭐 하다가 440이 아니라 442, 555, 668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커브를 고려해서 배음을 좀 더 위에 그래서 파셜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합성을 하니까 이제 피아노 소리에 가까워졌다. 그런 실험을 저희 연구실에서도 한 바 있습니다. 조금 쉬웠다 하죠.